인생의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사랑과 기쁨의 순간에서도 나는 존재했다. 영혼의 악기로 불리는 나의 이름은 바이올린. 나는 어디서 왔을까? 누구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그리고 누구의 손에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Così? Ma c'è... Adesso molte sonoro, c'è anche il sonoro che viene registrato. Sì, sì. Così senti le campane. Sì.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크레모나. 바이올린 스크롤 장식이 눈에 띄는 이 묘지는 젊은 바이올린 제작자의 묘다.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 아들의 묘를 찾는 노인. 그도 크레모나의 바이올린 장인이다. 묘석 위의 바이올린 조각들은 모두 명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들을 위해 그가 장식한 것이다. 죽어서도 장인의 전통을 자부심으로 이어가는 곳. 이곳이 크레모나다.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크레모나. 다른 대도시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한가롭고 소박한 멋이 있다. 도시의 중심에는 고딕 건축미가 뛰어난 두오모 성당과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종탑이 차분하고 안정된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바이올린의 고향이라는 별칭답게 이 성당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공방이 군데군데 들어서 있다. 음악회나 연주회장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바이올린 선율은 왠지 더 반갑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바이올린 명산지로서의 전통은 이렇게 크레모나 사람들의 생활 가까이에 바이올린을 가져다 놨다. 그리고 17세기 바로크 음악의 문을 연 몬테베르디가 이곳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그들의 애정 또한 각별하다. Arriva giù. 바이올린 제작의 메카답게 크레모나에는 악기 제작과 전시, 시연회 같은 행사들이 끊이질 않는다. 해마다 열리는 이 몬도 무지카는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현악기와 그 부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일종의 악기 박람회다. 세계 각지에서 현악기를 만드는 장인들과 바이올린의 호가, 연주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런 행사들이 열릴 수 있는 건 인구 7만의 이 도시에 300여 개에 달하는 공방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시회와 행사들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크레모나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Allora, Cremona è famosa nel passato e nel presente. Nel passato perché a Cremona sono nati i più grandi liutai del 600, del 700, dagli Amati a Stradivari, a Guarneri, Guarneri del Gesù. Questi cominciano ad essere apprezzati dai re, dai monarchi, dai cardinali e quindi a questo punto Cremona comincia a diventare la culla della liuteria e in particolare poi con Stradivari si raggiunge il massimo. Nel Settecento Cremona è famosissima, malgrado le dominazioni prima degli spagnoli, poi francesi, austriaci, i liutai non hanno problemi, continuano a costruire i loro strumenti che sono famosissimi nel mondo. 크레모나를 찾는 방문객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된 명기들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크레모나는 오페라의 시조 몬테베르디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크레모나의 이 대음악가는 그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의 관현악 편성에 바이올린을 처음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로부터 시작된 바로크 음악에서 현악기가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났다. 16세기 활동하던 연주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올라 다 감바와 같은 현악기와 함께 바이올린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이올린의 앞판은 보통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지의 전나무가 쓰이고 뒷판은 동유럽 지역의 단풍나무가 쓰인다. 크레모나는 피렌체, 제노바, 베네치아 같은 상업과 예술이 흥했던 도시 가운데 위치해 있고 제목을 운반하기 쉬운 강가에 자리 잡은 덕에 바이올린의 명산지가 될 수 있었다. 니스칠 건조에 알맞은 기후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크레모나의 바이올린 제작 기술은 16세기에서 18세기만 해도 장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만 알려졌을 뿐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크레모나는 다르다. 이 국제적인 성격의 현악기 제작 학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현악기 제작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좋은 악기를 만드는 훌륭한 장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과거의 전통을 세계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바이올린은 이유 없이 만들어진 부분이 없다. 여치의 굴곡을 닮은 곡선 하나하나에도 음향의 원리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달팽이 모양의 스크롤도 사람의 귀를 닮았다. 악기 중 가장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바이올린. 그 음은 둥근 목의 줄감기에 감긴 4개의 현을 활로 마찰시켜나는 소리가 F자 모양의 울림통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나무 결에 따라 공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판은 세로로 짠 반면 뒷판은 가로로 자른 단풍나무를 주로 쓴다. 공명과 나무의 역학관계를 따른 것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음악이 변하듯 바이올린도 새로운 음악이 요구하는 쪽으로 변해왔다.
바이올린의 전신은 히랍의 리라나 아랍 지방에서 유래한 레벡과 같은 현악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바이올린이 출현한 것은 현악기 제작 명장들이 탄생했던 16세기부터다. 당시 그림 속에도 바이올린의 모습이 보인다. (1700년대가) 지나면서 바이올린은 현대식으로 변화한다. 실내악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바뀌면서 보다 풍부한 음량의 바이올린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전면이 보다 납작했던 바로크식 바이올린은 목 부분과 현이 긴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조각과 회화 그리고 음악적 감성까지 요구되는 현악기 제작은 섬세함과 정확함을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곳에서 가장 인정받는 바이올린 제작의 대가 모라시. 벌써 40년 넘게 바이올린 제작을 하고 있는 그는 과거 크레모나의 작업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Ringrazio. Ci vediamo. Ciao ciao ciao. 크레모나 바이올린 제작의 역사는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스트라디바리다. 포강을 낀 이 작은 도시에 그가 왔을 때 이미 니콜라 아마티라는 훌륭한 제작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아마티의 영감과 모델은 많은 제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실제 제자였던 스트라디바리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후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미학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적인 바이올린을 만들어 아마티를 능가하는 제작가로 평가받는다. 오늘날의 바이올린 형태도 그에게서 나온 것이다. 스트라디바리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귀족적인 우아한 음색으로 당시 황제와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많은 주문을 받게 된다. Ecco, il liutaio oggi si basa generalmente su modelli di Antonio Stradivari, perché Antonio Stradivari è stato il più grande e il più famoso liutaio. Tutte le sue linee, le sue forme sono fatte secondo un sistema aureo, proporzionato in tutte le parti, con delle misure ideali per essere suonato e con delle scelte di legno veramente eccellenti. Noi abbiamo per la tavola l'abete italiano di risonanza e per il fondo abbiamo l'acero della Slovenia e della Croazia. 단풍나무 같은 목재의 특성을 잘 살려 악기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니스틸이다. 목재의 질과 함께 악기의 공명과 음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한 대의 바이올린을 만들 때 니스를 최소 40~50회 정도 바른다. 스트라디바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천연 원료를 쓰긴 하지만 그때와 똑같은 원료들은 아니다. 스트라디바리의 니스틸 배합은 비밀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그것은 그의 천연 원료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관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이 나왔다. 갓 제작을 마친 악기들이 녹익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이올린 대가의 아들이 아버지처럼 명인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스트라디바리도 아들이 있었다. 평생 2,000개에 달하는 악기를 만든 아버지의 왕성한 활동력과 명성에는 못 미쳤지만 그의 아들 둘도 현악기 제작가였다. 스트라디바리 사후 아들들은 그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악기들을 마저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 둘도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직물상을 하던 막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스트라디바리의 대는 끊겼다. Listen to it. Stop beating! 과거 스트라디바리의 공방 근처인 성 도메니코 성당이 있던 자리엔 오늘날 공원이 들어섰고 성당 내 가족묘가 있던 자리엔 스트라디바리의 묘비만이 그의 흔적을 대신하고 있다. 스트라디바리는 바이올린뿐 아니라 비올라, 첼로 같은 현악기도 많이 남겼다. 이 박물관에는 그가 쓰던 공구들과 당시 유럽 최고의 예술과 문학의 후원자였던 메디치가를 위해 제작한 바이올린 목형도 보존돼 있다. 스트라디바리는 메디치가의 주문을 받아 현악 오중주용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메디치 가문의 근거지인 피렌체시가 아직도 소장하고 있다. 당시 귀족들을 상대한 때문인지 스트라디바리는 꽤 부유한 편이었다. 스트라디바리와 함께 현악기 제작의 명장으로 꼽히는 가문이 과르네리 가문이다. 그 역시 아마티가의 제자로 스트라디바리와 함께 크레모나에서 명가를 이뤘다.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과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비솔로티 씨. 그에게서 과거 과르네리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과거 과르네리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비솔로티의 아들들도 대를 이어 이곳 공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제작을 한다. 같은 장인이 만든 악기라도 그 소리는 다 다르다. 악기의 소리는 목재의 특징과 그 두께에 의해 결정되는데 모든 목재에는 각각의 특성과 그에 적합한 두께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Mentre Stradivari, ha fatto uno strumento, bello e anche buono, Guarneri ha fatto uno strumento più rustico, ma acusticamente è anche meglio dello Stradivari. Soltanto che Stradivari era già famoso alla sua epoca, mentre Guarneri è diventato famoso quasi 100 anni dopo che lui era morto. È stato riscoperto dopo. 과르네리는 왜 크레모나에서 사후 수십 년간 잊혀졌던 것일까? 어쩌면 정통적인 크레모나 스타일과는 다른 또 다른 독창성 때문은 아닐까? 그 점은 10년간 한 종탑 감옥에 있었던 독특한 이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외부와 차단된 채로 10년 동안 과르네리는 이런 곳에서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소리의 힘에 집중했다. 오늘날 그의 악기들이 스트라디바리의 미를 능가하진 못해도
음향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Tutti gli liutai moderni fanno il violino modello o Stradivari o Guarneri, sempre questi due modelli i musicisti vogliono. E noi siamo più, diciamo, di una volta, siamo più attrezzati come utensili per costruire. Tecnicamente li facciamo anche meglio di Stradivari o Guarneri, però non riusciamo a farli meglio acusticamente, perché il violino diventa meglio col passare degli anni. 두 가문의 손에서 태어난 악기들 중 일부는 이곳 시청사 전시실에 보존돼 있다. Ci troviamo qui nella sala dove è raccolta la collezione più importante al mondo, costituita da violini e viola. Rappresenta le tre famiglie più importanti della liuteria cremonese, quelle che lavorano tra la prima metà del XVI secolo e la prima metà del XVIII secolo, le famiglie Amati, la famiglia Stradivari e la famiglia dei Guarneri. 그 세월만 400년이 넘는 가장 오래된 악기, 아마티. 소박한 형태와 남성적이고 소탈한 음색을 지닌 과르네리. 그리고 화려하고 귀족적인 음색을 지닌 스트라디바리. 이 악기는 특히 헝가리의 바이올린 연주자 요아힘이 그의 절친한 친구 브람스로부터 헌정받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처음으로 연주했던 악기로 유명하다. 매일 아침 8시 수백 년 된 고악기들은 이곳에서 다시 깨어난다. 사람처럼 노화를 막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영혼을 위해 제2의 인생을 떠나는 사제들의 서품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성당은 과거 바이올린이 장인의 품을 떠나기 전에 그 소리를 테스트받던 곳이다. 나는 지금 장인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다. 누구를 만나 어떤 운명의 선율을 만들어낼 것인가.
스트라디바리의 시대였던 1700년대. 바이올린 최고의 수요자는 사제나 군주, 귀족들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예술의 최고 지원자였던 피렌체의 메디치가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그들은 스트라디바리에게 자신들의 문장을 새긴 현악 오중주 악기를 주문했다. 그중 하나는 얼마 전까지 메디치가의 시청 전시실에 진열돼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눈을 피해 박물관의 금고 속에 보관돼 있다. La storia vista naturalmente da una parte, no? There she is now, Lot 72, the so-called red violin. 1,300,000.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전쟁과 혼란의 시절을 만나면 나는 귀족들의 금고 속에 감금될 수도 있고 음악이 아닌 화폐 가치로 평가되는 경매장에서 어느 부유한 상인의 손에 팔려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훌륭한 연주가를 만난다면 그건 더 없는 행운이 아닌가. 1,300,400 and so, lady on my left. 이탈리아 최고의 항구 도시 제노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예술이 번성했던 도시다. 탐험가 콜럼버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때마침 콜럼버스 데이를 맞은 관련 행사들이 한창이었다. 콜럼버스 항해 기념 행사 중의 하나인 파가니니 콩쿨. 파가니니의 고향인 이곳 제노바에서 열리는 이 콩쿨은 권위 있는 3대 바이올린 콩쿨 중의 하나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등용문이다. 이번 파가니니 콩쿨에는 모두 24개 나라에서 64명의 젊은 연주가들이 참가했다. 마지막 결선에 오른 후보들 중 일본인 참가자가 대상을 차지했다. 콩쿨의 최고 입상자에게는 특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파가니니가 생전에 연주했던 과르네리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19세기의) 전설적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과르네리에 얽힌 그의 일화는 유명하다.
한 번은 연주회를 앞두고 도박에 빠져 아마티 바이올린을 저당 잡혔다. 그 소식을 들은 한 프랑스 상인은 그의 과르네리를 빌려줬고 그의 신들린 연주로 사람들은 넋이 나갔다. 과르네리는 그때부터 유명해졌고 그의 사후 유언에 따라 그의 고향 제노바에 기증됐다. 과르네리는 연주가 쉽지 않은 악기다. 다른 바이올린에 비해 두꺼운 앞판과 긴 혀는 노련한 연주를 요한다. 제 주인을 만났을 때만 풍부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파가니니 콩쿨 후에는 최고 입상자의 앵콜 연주회가 기다리고 있다. 파가니니의 곡을 파가니니가 연주했던 그 명기로 연주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침묵하던 과르네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콩쿨의 최고 입상자의 손에서 자신의 소리를 낸다. 바이올린에 대한 명연주가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명기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음악이란 아름다움이 없이는 나는 그저 값비싼 골동품일 뿐. 음악이 사치인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저 절도의 대상일 뿐. 물의 도시 베네치아. 내륙인 크레모나에서 뱃길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바이올린의 거장 비발디, 오페라의 시조 몬테베르디 같은 대음악가들이 활동을 하던 음악의 도시다.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 가문인 과르네리가의 피에트로 2세도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했다. 과거 베네치아는 동방으로부터 바이올린의 칠재료인 니스나 염료를 수입하던 항구였다. 광장에는 그 명성만큼이나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 과거 베르디, 로시니 같은 명음악가들의 오페라가 흐르던 이곳은 오늘날도 많은 음악가와 연주가가 모이는 장소다. 과거 궁정에서 황제나 귀족들을 위해 연주되던 바이올린. 오늘날은 궁정이 아닌 광장에서 귀족이 아닌 관광객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과거 베네치아는 크레모나 바이올린의 중요한 수요처였다.
르네상스의 붐을 타고 등장한 오페라는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이후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베네치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페라를 활성화시켰다. 바이올린의 수요는 증가됐다. 귀족과 군주들은 스트라디바리 같은 유명한 현악기 제작가들에게 바이올린을 주문했던 것이다. 이것은 크레모나 바이올린 제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비발디나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같은 명음악가들이 바이올린 협주곡들을 작곡하면서 바이올린 음악은 꽃을 피게 된다. 하루 벌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거리의 악사에게 나는 또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의 손에서 나는 또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일까? 생계를 위해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 그에겐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니, 과리네리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때론 바쁜 사람들에게 바이올린의 고슬픈 소리도 한낱 성가신 소음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와 먼지에 가린 나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일까? 바이올린을 따라 떠났던 여행. 그 여행의 끝에서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는 인생을 들려주고 있었다. 긴 여행 끝에 돌아온 지금에서야 나는 녹익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겉모습은 세월의 때로 빛이 바래고 상처가 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바이올린이란 이름 대신 명기라고 부른다. Un violino moderno, per buono che sia, non potrà mai uguagliare uno strumento classico. Ci vorranno 50 anni, 100 anni. E la differenza è quella lì, che il tempo contribuirà a completare l'opera del liutaio se lui avrà fatto un buon strumento. 누구의 손에 들려지건 간에 그 연주자의 마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기가 아닐까. 진실한 것은 언제나 들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선율들이 삶의 위로가 될 것이다.